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에 사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집을 꼴딱 먹으려던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 때문에 정말 놀랐어요. 제가 순식간에 눈 뜨고 코 베일 뻔했다니까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말이 사실이었어요. 결혼할 피앙세에게 뒤통수를 맞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앞에서 들으신 대로 전 고아입니다.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주신 재산이 달랑 집 한 채였어요. 그런데 그 집을 예비 신랑과 시모가 꿀꺽하려고 했다니까요. 제가 하도 억울해하니 50이 다 된 고모가 이곳을 추천하시더라고요. 실컷 털어놓고 새 출발하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될까요? 제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슬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있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17, 눈을 떠보니 텅 빈 집안에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자란 무남동녀 외동딸로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부모님은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두 분은 책방을 함께 운영하셨어요. 원래는 가게가 집 근처였는데요. 그동안 돈을 모으셔서 작은 집 한 칸을 마련하셨거든요. 방 2개와 거실, 넓은 베란다와 주방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옮기는 바람에 가게가 멀어져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셨거든요. 그러다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오던 트럭이 치여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새 집에서 몇 개월 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죠. 하지만 그 집은 부모님의 꿈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시는 고모와 고모부가 저와 함께 살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혼자서라도 이 집을 지키고 살고 싶었습니다. 제이야, 부산에서 고모랑 함께 사는 건 어때? 오빠가 유학 가서 집안도 적적해. 그러니 너 우리 집에 있어도 돼. 고모부도 허락했어. 아니에요. 이 집 엄마랑 아빠가 참 좋아했어요. 팔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 사는 것도 싫고. 한번 혼자 살아볼게요. 어차피 3년 후면 성인이잖아요. 고등학생이다 보니 혼자 생활은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사고 보험금도 있었고요. 제가 걱정된다며 고모도 가끔 올라와서 제 생활을 관리해 주셨어요. 게다가 학교 선생님도 계셨고 이웃 주민들도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기는 했지만 중간중간 고모가 도움을 주셨거든요. 부모님의 2억 정도 되는 보험금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충당하고 보니 남는 것은 얼마간의 예금과 겨우 집값이 올라 3억 원 정도 되는 집이 유일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고독했죠. 어린 나이부터 그런 감정을 마주한다는 것이 저를 약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남들 앞에서는 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보기엔 작은 키에 왜소한 몸이지만 저는 당차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자아이가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던지요. 갑자기 친절을 베풀던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혼자 산다고 하면 한밤중에 찾아와도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연애하는 것이 무섭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는 아예 남자 사람을 아예 안 만나려고 하기도 했어요. 싫다기보다 무서웠습니다. 한 번은 제 사연을 알던 대학 선배가 술을 잔뜩 마시고 찾아와 재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줬지만 동네에 나쁜 소문까지 퍼졌어요. 물론 저를 아는 이웃들이 제가 남자를 불러들이는 애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잠잠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속으로 울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별별 일 다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제 집에 찾아와서 함께 살자는 사람도 있었고요. 고등학생이 저한테 사업을 하자며 집문서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매일 찾아와 갚으라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제가 당하지 않으려면 강해져야 했기에 점점 성격이 변했어요. 조용하고 얌전하던 제 모습도 어느덧 괄괄한 성격이 되었습니다.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다행히도 취업을 금방 하게 되었어요. 프랜차이즈 피자 회사에서 메뉴 개발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피자를 좋아하기도 했고요. 각각 부서별로 사수가 배정되는데 예비 신랑이 제 직통 선배였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을 시작했고 신랑과 정이 쌓였습니다. 대리님이라고 부르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공통점은 신랑도 시부 없이 어릴 때부터 살았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교통사고로 말이에요. 다만 신랑은 시모가 계셨고요. 게다가 신랑은 사귀기 전부터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 무렵 동네에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집 현관 앞이며 빌라 곳곳에 CCTV를 설치했지만 언제 어떻게 범죄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하루는 회사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벌써 밤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가면 새벽 1시가 넘는데 골목길을 따라 걸을 생각을 하니 무서워지더군요. 그래서 회사 근처 찜질방이라도 가려고 하는데 신랑이 말을 걸더라고요. 유재희 씨는 집이 멀어요? 아직 12시 막차 안 끊겼는데 찜질방 가게요? 그 말에 네 하고 대답하면 되는데 술을 먹어서 그런지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그게 아니라 혼자 사는데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동네에 돌아다녀서 무서워서 그래요. 저 진짜 아무한테나 혼자 산다는 이야기 안 하는데 이상하게 신랑에게는 말해버린 겁니다. 신랑은 저를 빤히 보더니 제 손을 이끌더군요.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대리 불렀으니까 타고 가면 돼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 왜 가시려고 그래요? 왜라니? 나 제이 씨 사수예요. 후배에게 도움이 되려고 그래요. 빨리 타요. 신랑은 본가가 멀어서 자차를 이용해 출퇴근하거든요. 그때 신랑이 집까지 데려다 줬고 혼자 사는 여자 괴롭히는 놈 나타날지 모른다고 빌라 앞에다 차를 대놓고 저를 지켜봐 줬어요. 그 이후 저는 신랑에게 마음을 조금씩 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집 갈래? 엄마가 너 한번 데려오래. 밥 좀 먹이고 싶어서 내가 부탁했어.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고모도 맞벌이라 그렇게 반찬을 잘해주시진 않았거든요. 된장국, 콩자반, 멸치볶음, 고등어구이 등도 감사한데 제가 좋아하는 무채무침이랑 강된장까지 시모 되실 분이 밥상으로 차려주시더라고요. 신랑이 가끔 집에서 엄마 밥을 먹고 왔다고 할 때 제가 부러워했거든요. 외로웠지? 엄마 밥 먹고 싶을 때 우리 집에 와라. 알겠지? 정말 감사해요.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제가 대접 한번 할게요. 시모는 늘 저를 환대했어요. 그래서 고마웠죠. 심지어 자신을 엄마라고 불러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애할 때도 신랑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먹자고 했어요. 저한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면서요. 시모도 성격이 인자하시고 저랑 말도 잘 통해 가끔 영화도 보고 시모랑 가까운 곳에 여행도 갔어요. 늘 가족처럼 지낸 사람처럼 시모와 불편이 없었어요. 신랑도 그렇게, 시모도 그때까지는
예의가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연애를 2년 정도 하니까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어요. 저도 외롭다 보니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신랑이 어느 정도 자상했냐면요. 부모님 제삿날이 언제냐고 물어보더니 함께 장을 보고 제수 음식도 만들어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게 도와줬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절에다 모셨기에 제사를 굳이 안 지내도 되었어요.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 한 번이라도 제사상을 차려보고 싶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신경을 써주니 제가 마음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이야, 우리 결혼하자. 내가 너 하나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결혼하자. 고마워. 이렇게 말해줘서. 나 너무 행복해. 이렇게 장례를 약속했고 시모와도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어요. 시모 말에 의하면 급할 필요가 없으니 천천히 준비해서 결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회사의 새 메뉴 개발이 한참이라 신랑이랑 저도 바빴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쯤 결혼하는 걸로 약속했어요. 내년이라 먼 것 같지만 5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제이야, 우리 엄마가 약혼 기념이라고 선물 하나 보냈는데 퀵 서비스가 갈 거야. 저희는 약혼식은 안 했지만 신랑과 단둘이 바다로 1박 2일 다녀오면서 둘만의 언약식을 했거든요. 그걸 들었던 시모가 선물을 하나 보냈습니다. 액자였는데요. 연꽃이 수놓인 보석 십자수였어요. 게다가 시모가 저희 부부 행복하게 살라며 직접 하나하나 붙이셨대요. 연꽃은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며 삶의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받고 나서 얼른 전화했습니다. 솔직히 큰 선물이면 부담스러워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정성이 듬뿍 담긴 선물이니 진짜 기뻤거든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연꽃이 너무 예쁘네요. 그래, 연꽃은 가정에 평화를 준단다. 그거 거실 같은 데 말고 네 방 침대 위에 두거라. 저는 그때까지는 잘 몰랐는데요. 시모는 풍수지리를 좋아해서 집안에 물건 하나도 허투루 두는 법이 없었어요. 특히 연꽃을 방 안에 두어야 재수가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럼 그동안은 그런 걸 걸어놓지 않아서 이렇게 고아가 된 걸까요? 물론 제가 꼬여서 들을 수도 있지만 자꾸 그 말씀을 하시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음 날에도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걸어두었니? 걱정이 돼서 그래. 집안을 꾸미는 것도 그냥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 다 풍수지리 같은 걸 염두에 둬야 해. 넌 팔자가 세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지. 팔자가 세다니요? 그 말에 감정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해 주시는 거니 일단은 감사히 받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아 회사 일도 집중이 되지 않더라고요. 마침 고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누가 팔자가 세다고 말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했죠. 고모는 세상 일 모두 가슴에 담아두면 살기 힘들다며 털어내라고 했지만 그게 예비시모라고는 말은 못하고 말았어요. 고모가 알면 당장 그런 여자가 어디 있느냐고 화를 내실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까지는 신랑에 대한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아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시모는 그 액자가 잘 걸려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어이없는 전화를 하더라고요. 한 번 말했으면 그만 아닌가요? 왜 꼭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이야, 난데 방 안 사진 좀 찍어봐. 그래야 액자를 잘 걸었는지 내가 봐주지. 너만 보면 걱정이 앞선단다. 그건 단순한 액자가 아니야.
집안의 운을 결정해주는 거야. 너는 잘 모르니까 액자 하나 갖고 왜 그러나 싶겠지만 이 모두 너희를 위한 일이야. 알겠지? 지난번에 보낸 액자는 잘 걸어놨냐?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보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했어요. 싫다고 하자니 이유가 없고 찍어주자니 기분이 꺼림칙했거든요. 제 팔자 때문에 부모 잃고 혼자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기분이 더 나빠졌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중에 한번 집에 초대하면 그때 오셔서 보세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물론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선뜻 제 방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게 싫었거든요. 시모는 다행히 알겠다며 좋게 대답하시면서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깔끔하게 꾸며놓고 사는 거지? 얼굴도 예쁘면 잘 꾸며놓잖아. 저는 그건 신랑에게 물어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요. 저는 회사에 가서 신랑에게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를 다 했어요. 팔자가 세다는 말에 기분이 나빴다고까지 했어요. 다신 이런 전화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고요. 신랑은 알아서 하겠다며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모의 집안 이야기를 해줬어요. 시모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결혼했는데 아내가 너무 청소를 안 해 결국 이혼까지 갔대요. 그 후에 시모는 신랑이 사귀는 사람마다 방안을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관심이 많아졌답니다. 모든 것이 노파심이니까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하긴 부모 없다고 하니 개판으로 어질러 놓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긴 했거든요. 시모가 이렇게 뜬금없이 전화만 하지 않으면 신랑과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튼 신랑과 사귀고 나서부터는 혼자 사는 게 덜 무섭더라고요. 신랑이 집에 자주 오기도 했고요. 현관에다 신발도 갖다 놓고 베란다에다가도 자기 옷도 걸어놓고 가더라고요. 여자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였죠. 그런 신랑의 배려가 전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저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찾아와 제 집을 헤집어 놓고 가면 그건 범죄인데요. 어느 날 수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야근하고 집에 가보니 누가 방문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소파의 쿠션도 제자리에 있지 않았고요. 안방도 방문을 닫고 나갔는데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랑이 왔다 갔나 싶었지만요. 같은 사무실에 종일 있던 사람이 그럴 순 없는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주방이 가관이었습니다. 누군가 커피 믹스를 한 봉지를 뜯어 잔에다가 타먹었더라고요. 하얀 머그잔에 분홍빛 립스틱이 묻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 커피 믹스를 넣어둔 통을 보니 절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도둑이 여자고 훔쳐간 물건은 커피 믹스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긴 립스틱이 묻은 잔이 있다고 해서 꼭 여자라고 단언할 순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에 스쳤지만 그래도 일단 신랑에게 전화했습니다. 자기야, 큰일 났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뭐 도둑? 쟤 이놈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훔쳐간 물건은? 신고는 했어? 신랑은 걱정이 됐는지 허겁지겁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숨을 한 번 내쉬고 천천히 말했어요. 없어진 게 커피 믹스 50개 정도야. 근데 여자 같아. 컵에 핑크색 립스틱이 찍혀 있어. 무서워 죽겠어. 현관 앞에 CCTV 확인해 볼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갑자기 신랑 쪽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여보세요 하면서 계속 불렀는데요. 답이 없더라고요. 자기야, 왜 말을 안 해? 일단 전화 끊을게.
경찰에 신고하고 CCTV 보고 누군지도 알아내야겠어. 안 돼, 제이야. 경찰에 신고하지 마. 그러지 마. 없어진 것도 없잖아.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신고하지 말라니. 전 이해가 되지 않았죠. 뭔 소리야. 누군지도 모르는데 들어와서 커피도 마셨어. 이번엔 커피 믹스지만 다음엔 귀중품일지 누가 알아? 제가 이렇게 답하니 신랑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일이지요. 미안해. 그거 우리 엄마 같아. 아까 낮에 가신다고 했거든. 저는 그때 귀를 의심했어요. 시모라니요? 시모가 갑자기 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신랑이랑 저는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든요. 점심도 같이 먹었고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고 엄마가 진짜 갔다고 생각 못했어. 지금 집에 왔는데 식탁 위에 커피 믹스가 있는 거 보니 엄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이 좋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말도 안 돼. 내 허락도 없이? 비번을 알려드렸어? 엄마가 하도 액자 어디다 달았는지 보고 싶다고. 다른 뜻은 없어. 진짜야. 근처에 오셨다고 하는데 잠깐만 보고 간다고 하셨거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커피는 왜 드시고 가? 드시고 갔으면 갔지. 왜 가져가? 남의 집에서 함부로 물건을 가져간다고? 그건 범죄야, 범죄. 저는 어이가 없어 그대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오히려 화를 내었습니다. 범죄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커피 믹스 몇 개 가져갔다고 범죄자 취급이야? 엄마가 맛있으니까 가져갔겠지. 목이 타서 한 잔 마시고 가져갔나 보지.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야. 어차피 우린 가족이 될 건데 뭘 그렇게 따져? 그게 뭐야?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어. 그러니 가족도 아닌데 남의 집에 와서 말이 돼? 이해가 되나? 난 아니야. 아니라고. 한 번만 더 오시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알아서 해. 그날은 저희가 만나고 나서 가장 크게 싸웠어요. 늘 다정한 신랑이다 보니 싸울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모의 잘못된 방문이 감정 싸움으로 번졌고요. 며칠 동안 회사에서 봐도 말도 안 했죠. 저는 상식적으로 아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긴 이건 누구라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한테 허락을 받으셔도 안 된다고 할 판인데 그냥 몰래 들어갔다가 나오다니요? 그래놓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 신랑이나 시모도 다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저는 파혼도 불사할 생각이었죠. 그걸 알았는지 신랑이 다가왔어요. 미안해. 엄마한테 내가 뭐라고 했어. 커피 믹스는 내가 오늘 사줄게. 화 풀어. 누가 커피 믹스 가져가서 그래?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그렇지. 다신 그런 일 없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현관 번호 바꿨지?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신랑이 먼저 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싹싹 비는데 제가 계속 화를 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랑 이야기 못할 동안 엄마랑 싸우고 밥도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얼굴이 반쪽이 되었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말도 안 믿지만 그때는 적어도 신랑은 시모랑 생각이 다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수척해진 신랑 얼굴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알겠어. 그런데 다신 이러지 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또 이러면 나 안 참아. 결혼도 못할 수도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전혀 안 돼. 그래, 알았어. 조심할게. 그러니 화 풀어. 남편은 알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도 이대로 헤어질까 조마조마했거든요. 시모가 팔자 세다고 할 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더니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겁니다.
그 후 시모와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가니 신랑이랑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 앞에 가보니 현관 앞에 누군가 액자를 하나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커피 믹스 한 상자가 놓여 있더라고요. 저는 시모임을 직감했습니다. 액자 앞부분에는 편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손가락을 집어 얼른 펼쳐보았는데요. 미안하다, 제이야. 너무 맛있어서 몇 개 주머니에 넣었구나. 다신 허락 없이 안 들어가마. 이렇게 적혀있는 쪽지였는데요. 그런 걸 봐도 솔직히 기분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몇 개라니요? 수십 개가 사라졌던데 말입니다. 게다가 저희 집 벽지와 가구 색깔을 따져봐도 이런 보석 십자수가 어울리진 않았거든요. 집안 꾸미기 할 때도 액자 등의 그림마저 집안의 색채와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꽃이나 해바라기 모두 원색의 알록달록한 무늬가 눈에 거슬렸거든요. 이번엔 노란색 해바라기 보석 십자수인데요. 반짝거리는 보석들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영업집도 아니고 거슬렸어요. 그래서 연꽃도 차마 걸지 못하고 베란다에 세워두었어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셔도 되는데 액자까지 무리하게 두고 가셨어요. 게다가 신랑 말이 압권이더라고요. 그거 해바라기 액자 우리 현관에 있던 거야. 재물은 들어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엄마가 2달 이상 걸린 대작이었어. 아끼는 걸 제이한테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 엄마 한번 이해하자. 부탁할게. 나 솔직히 이런 액자 부담스러워. 우리 집에 너무 안 어울리잖아. 내가 원하는 건 진심으로 사과 한마디만 해주시면 된다니까? 엄마가 미안하다고 주신 거야. 근데 말이 왜 그래? 솔직히 집에 몰래 간 거야 잘못이지만 커피 마실 수도 있지. 가져갈 수도 있고.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데 자기가 이해 좀 해줘라. 이렇게 어긋나게 하지 말고. 그 말에 갑자기 발끈했어요. 시모가 잘못한 건 맞는데 제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촌스러운 해바라기 그림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주신 거면 무조건 참고 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하셨다는 거야? 아니, 남의 집에 와서 이러는 게 어딨어. 아무튼 난 거기다 드릴 말 없어. 제이야, 흥분하지 말고. 결혼하면 엄마랑 부딪힐 일 많잖아. 나중에 너 힘들게 하면 어떡하니? 그래서 그래. 일단 이번 일만 넘어가 드리자. 다신 안 그럴 거야. 그리고 난 자기 없으면 못 사는데 넌 아니야? 이런 일로 너랑 싸우는 것도 싫어. 저도 신랑 없으면 힘들 것만 같았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은 흑심만 가득했거든요.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니 며칠 만에 아예 함께 살자고 하질 않나 저를 너무 쉽게 보더라고요. 하지만 신랑은 아니었거든요. 한밤중에도 무섭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달려와 줬고요. 그렇게 오더라도 집 앞에 주차하고 저를 지켜봐 주기도 하고요. 저를 이용하지 않고 존중해 줬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랑이랑 잘해보고 싶었는데요. 시모 행동은 진짜 이해 불가였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 부산에 있는 고모에게 연락했습니다. 작년에 신랑과 부산 여행 가서 고모네 집에서 며칠 자기도 했거든요. 그때 신랑은 너무 괜찮다고 고모가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모가 집에 몰래 온 것과 커피 믹스를 가져간 것까지 고모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도 구하고요. 어딘가에 털어놓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뭐야? 그런 여자가 다 있어?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가서 커피를 마셔? 그 아들은 누구 닮은 거야? 예의도 바르고 심성도 곱던데. 아니야?
준호 씨는 좋지만 시모가 문제예요.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고모? 일단 확실하게 선을 그어. 다신 이런 일 있으면 정말 끝낼 각오도 하고. 솔직히 준호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당장 그만두라고 하고 싶은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알겠지, 제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너 뒤에는 고모랑 고모부도 있으니까. 근데 기회라니요? 무슨? 나는 걱정되는 게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어쩌겠냐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만들어야지. 일단 준호한테 이런 일 생기면 결혼 못한다고 못을 박아. 저는 고모가 시키는 대로 신랑을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곤 똑부러지게 말했습니다. 다시 이런 일 있으면 나 안 참아. 어머니, 나 허락 없이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 어조가 너무 분명해서 그런지 신랑도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미안해. 다신 안 그래. 그리고 엄마 화도 풀어드리면 좋은데 그건 무리야? 내가 무슨 잘못을 해야 풀어드리지. 어머님이 이번엔 잘못했잖아. 그래도 나 참았어. 내가 전화해서 막 따지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잖아. 커피 믹스 가져간 것을 가져갔다고 했는데 왜 화를 내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것도 안 맞으면 우리 못 살아. 알아? 그렇게 말하자 신랑도 더 이상 화 풀어드리자고 안 했어요. 저는 그게 계속 거슬렸습니다. 화를 풀어드리자니요? 남의 집 와서 훔쳐간 주제에 신고 안 한 것만 해도 다행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고모 말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바로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고모가 말씀하셨어요. 사람 그대로 믿지 말라고요. 또 제가 살아보니 사람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고모 집에 다녀와야 하는데 집에 물건이 온다네? 결혼식 때 쓰려고 사둔 구두인데 비싼 거라 집에 사람이 있어야 한대. 저는 월차를 내고 고모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고모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물론 고모에게 허락도 받았고요. 고모님 몹시 아프시대? 그럼 나도 갈까? 같이 월차라도 낼까 봐. 가뜩이나 우리 사귄다고 눈총 많이 봤는데 무슨 욕을 들으려고 그래. 그냥 나만 하루 갔다 올게. 금요일에 다녀오면 토요일까지 있다가 올 수 있잖아. 나 혼자 갈게. 자기가 금요일 저녁에 가서 물건 좀 받아줘. 그거야 어렵지 않지. 토요일 몇 시에 오는데? 내가 마중 나갈까? 오후 3시야. 서울역에 6시쯤 나오면 되겠다. 근데 어머님은 잘 계셔? 저는 자연스럽게 시모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제가 이 테스트를 준비한 것도 자꾸 신랑이 시모 화를 풀어주자고 말해서 시작한 것도 있어요. 화는 왜 시모가 내는 건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어른답지 못하게 제 집에 와서 물건까지 훔쳐가 놓고 말이에요. 그래, 잘 계시지. 네 화가 좀 풀리면 한번 자리 만들어 보려고. 우리 결혼 이제 3달도 안 남았잖아. 식장부터 여러 가지 의논도 해야지. 그래, 내가 부산 다녀오면 그때 이야기해보자. 자기야, 물건은 오후 8시쯤 온다고 하니까 퇴근해서 바로 받고 문 잘 잠그고 나와. 괜히 거기 있지 말고. 가스도 잠그고 다 점검하고 나왔으니까 건드리지 말고. 알겠지? 그래, 물건만 받고 바로 집에 갈게. 이렇게 신랑은 찰떡같이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랐습니다만 사람 일은 전혀 모르는 거니까요. 금요일 오전부터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연애할 때도 저를 시모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함께 먹고 영화도 보고 시모랑 가까운 곳에 여행도 갔어요. 이걸로 한번 시험해보고 아무 일 없으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마. 알겠지? 네. 근데 기분이 이상해. 뭔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저는 고모에게 전화를 걸어 제 기분 상태를 말했습니다.
이 테스트를 해보라고 한 건 고모의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신랑과 시모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 또다시 빈집에 들어가는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낮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중간에 찜질방에서 적당히 쉬다 왔습니다. 오후 7시가 되니 어둑어둑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카페를 지나 빌라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낯익은 차가 보였습니다. 당연히 신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내렸습니다. 바로 시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대편 2층 카페 통유리창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모르겠죠. 신랑은 자동차의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함께 손에 바리바리 짐을 가지고 제 집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있으니 3층 우리 집 베란다에 불이 켜지더라고요.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걸까요? 저를 무엇으로 보길래 서슴지 않게 거짓말도 하며 제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는 걸까요? 당장 뛰어가서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1시간쯤 참았습니다. 8시가 되자 저는 신랑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미안한데 그 구두가 오늘 도착이 아니래. 내일인 것을 내가 잘못 알아들었네? 우리 집이야? 그럼 불 끄고 문 잠그고 나와줘. 고마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하고 나갈게. 어머님 기다리시니까 집에 가서 얼른 밥 먹어. 배고프겠다. 제가 이렇게 살짝 떠봐도 신랑은 시모가 곁에 있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문제지만 택배가 오지 않는다고 말했으면 시모와 함께 집에서 나와주면 되는데요. 제 전화를 끊고 40여 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카페 문을 박차고 나와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현관문 비밀번호를 신랑이 알고 있었다면 시모가 미리 찾아왔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저번 시모가 쳐들어간 이후 저는 신랑에게도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7시 넘어서 문자로 알려줬거든요. 저는 천천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거실에 들어서자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신랑이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나더군요. 아니 뭐야, 지금 오는 거였어? 일이 생긴 건 아니고? 그럼 전화라도 하지. 갑자기 오고 그래. 너무 놀랐네. 내가 놀라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집에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갔어? 뭐야, 그럼 나 어떡할지 지켜본 거야? 제이야, 이건 아니지 않냐? 사람 갖고 노는 건 아니지. 뭔 소리야? 남의 집에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오는 이유는 뭐야?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 아니, 우리 집에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당신 어머니가 자꾸 오냐고. 저는 주방에 서 있는 시모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뭘 하는지 달그락거리는데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 주방에서 음식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제 집에서 뭘 해먹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당황하거나 미안하다고 했으면 불쌍하게 봐줄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시모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주방에서 태연하게 나오더라고요. 한 손에 그 커피 믹스를 들고 말입니다. 반찬 좀 해놨어. 국도 끓였는데 밥 안 먹었으면 먹을래? 오면 온다고 하지. 같이 먹었으면 좀 좋아. 이 커피는 어디서 샀니? 다른 데서 안 팔더라. 좀 가져갈게. 저는 말도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보니 싱크대가 엉망이고 가스레인지에 뭘 넘쳤는지 국물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개수대 안에는 음식물이 넘쳐났고요. 밥솥에 밥까지 했더라고요. 쌀이 어디 있는지 찾아본 모양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을 해온 것이 아니라 제가 먹을 식재료로 요리했더라고요. 기가 차고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거의 13년 동안 별별 인간 다 만났지만 이런 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뒤지니?
채소나 고기 있는 걸로 국도 끓이고 볶음도 해서 먹었어. 너 올 줄 알았으면 돼지고기 볶음은 남기는 건데. 그래도 집에서 뭘 해먹는 모양이네. 저는 시모가 뭐라고 짓거리든 말든 거실을 가로질러 베란다로 가보았어요. 말도 안 되는 조악한 화분들이 즐비해 있고요. 거실에는 누런 황토매트가 아무렇게나 깔려 있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침실로 들어가니 제가 베란다에 내놓은 연꽃 십자수가 방 한가운데 벽에 떡하니 걸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침대 위에는 못 보던 침구들이 놓여 있고요. 하루를 여기서 보낼 작정인 건가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내가 내일 여기 근처에서 결혼식이 있거든.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 1시간 반이나 걸리잖아. 그래서 하루 자고 가려고 했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도대체 남의 집에서 두 분 뭐 하시는 겁니까? 나 오늘 외근이 우리 동네로 잡혀서 갔다가 여기 오는 길에 엄마 태우고 왔어. 말 그대로 내일 결혼식 있으니까. 말 못해서 미안하다. 말 못한 게 아니지. 안 한 거지.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잖아. 진짜 못 들라는 거야? 남의 집에서 허락도 없이? 원래 이렇게 막 살았어? 솔직히 이 상황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는 없지 않나요? 저는 그래도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 중이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한 수 더 뜨더라고요. 부동산에 알아보니 이 동네 빌라들 시세는 3억이라며? 어차피 신혼집은 이거보다 더 커야지. 아기도 태어나면 뛰어놀 장소도 없는데. 내가 이 집 받고 너희 신혼집 근사한 데 얻어줄게. 그래 자기야. 우리 돈 모은 거 합치고 엄마가 도와주시면 여기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어. 그러니 여기 엄마 드리자. 예단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너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 집 정도는 엄마에게 줄 수 있지? 신랑의 실체가 이건가요? 이 남자 겉으로 선한 척하더니 목적이 이 집을 자기 엄마에게 주려고요? 아니 왜요? 여긴 엄연히 제 집인데요? 뭔 개소리야. 이 집을 왜 어머니를 드려? 이 집 우리 엄마 아빠가 20년 뼈 빠지게 돈 모아서 산 집이야. 그걸 왜 당신 어머니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참아주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유재희, 또 말 심하게 한다. 내가 좀 전에 신축 아파트 알아봤는데 거기 전세는 우리 가능하잖아. 엄마랑 내가 사는 집 이미 내놨어. 예단이라고 생각하라고. 엄마한테 잘 보이면 좀 좋아. 그래 제이야. 넌 말을 이쁘게 해야 해. 난 이 집 내 마음에 드는구나. 결혼 선물이면 잘 받을게. 대놓고 시모가 이 집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게다가 저는 3억짜리 집을 주는데 주고 전세를 얻다니요? 그건 신랑의 명의라는데 지나가던 개도 웃을 소리였습니다. 제가 순진한 고아처럼 보였나 봅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입안에 쓴맛이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엄마 아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요 하고 절규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만든 인연이니 제가 끊어내야겠지요? 저는 물잔을 탁자에 탁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선물이라니요. 제가 그런 걸 드려야 하나요? 예단이면 2천에서 3천 정도 하는데 그거마저 절반 돌려주실 거잖아요. 누가 집을 시모에게 주고 결혼해요?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저는 이제 나가달라고 하려는데요. 시모가 드디어 자신의 마음속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어요. 부모 형제도 없는 주제에 내가 내 아들 허락해줬는데 이 정도도 못해? 우리 아들이랑 살면 넌 가족이 생기는 거야. 알아? 가족을 주는데 3억이면 너무 싸다 제이야. 시모는 대단한 가족이라도 줄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조실부모한 사람들은 가족 만드는데 돈 드나요? 진짜 본심을 듣는 순간 저는 기분이 상당히 나빠졌죠.
어떤 가족이 집을 뺏어가나요?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준 유산이에요. 이걸 달라니요? 차라리 제 목숨을 달라고 하세요. 그게 더 빠르겠네요. 제이야, 말이 너무 심해. 우리 다시 대화로 풀어보자. 너 지금 너무 꼬였다. 우리가 여기 온 게 기분 나쁜 거 알아. 그렇지만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천천히 다시 생각해. 멀리 가면 우리 다시 못 봐? 못 봤으면 좋겠어. 이제 당신이랑도 끝이야. 그러니 나가줘. 당장 내 집에서. 아니, 애가 너무 이해심이 없네. 우린 널 고아라도 끌어안았어. 근데 넌 우리 고작 네 집에서 허락 없이 왔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 말이 아니죠. 제가 고아라고 어머니가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 이 집에 막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저희 엄마 아빠 계셔보세요. 어머니가 그러실까요? 주방에 들어가서 아무 재료나 꺼내 해먹고 커피 가져가고 그러진 않겠죠. 까불지 마라, 응? 물려받는 집 이거 달랑 하나 있잖아. 네가 학벌이 있니 인물이 있니?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해야 하는데? 착하게 말 잘 듣게 생겨서 고집은 왜 이렇게 세? 그러니 네 팔자가 안 좋지. 역시 부모 없는 것들이 문제야 문제. 그 말에 저는 눈이 확 돌아버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식탁 위에 커피 믹스 상자가 열려있고 시모가 그걸 가방에 담으려고 하는데 제가 또 나타난 모양입니다. 커피나 먹고 떨어져요. 나 당신 아들이랑 결혼 못해. 아니, 안 해. 제가 이렇게 나오자 신랑은 저보다 진정하라고 하는데요. 진정됩니까? 자기 엄마한테 왜 이러냐고 화를 내야죠. 고아라니요? 부모 없이 컸다니요? 그래서 받아주다니? 모든 말이 화살이 되어 제 가슴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는 액자도 함께 뜯어내 빌라 문 앞에 내놓았습니다. 신랑은 이야기를 더 하자고 했지만 저는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당장 꺼져요, 다들. 아니면 경찰 불러요. 거기 가서 변명드려도 좋고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자 신랑과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두 모자가 차를 타고 빠져나가는 것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곤 현관 비번도 서둘러 바꾸었습니다. 집안에 저 혼자만 남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밤 신랑의 전화를 받고서야 이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안 받으려고 했지만 이유는 알고 싶었거든요. 왜 멀쩡한 집 두고 제가 없는 곳에 와서 그랬는지 말이에요. 알고 보니 시모는 빚이 있어서 내 집을 쓰고 싶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코인 사업으로 돈을 많이 잃어서 살던 집까지 팔아 돈을 다 갚고 나니 달랑 1,0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 집에 와서 밥 해먹고 자려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신랑이 덧붙인 말에 그제야 납득이 갔습니다. 시모는 제가 신랑이랑 결혼해서 집을 얻으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오실 생각이었대요. 거기까지 듣는데 미치고 팔짝 뛸 것만 같았어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 은행에 담보로 넣어놓고 대출도 받아 신혼집 얻자고 생각한 신랑도 가관이었습니다. 허우대가 멀쩡하고 저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었어요. 모아둔 돈이 없으면 말해야죠. 신혼집 거하게 사줄 것처럼 말한 시모도 이해 불가 아니겠어요?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문제였죠. 신랑이나 시모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 놓고도 말이에요. 저는 고모한테 울면서 말했습니다. 테스트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떻게 뻔뻔하게 집에 들어와서는 밥까지 해먹어요? 그런 사람들 처음 봤어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네. 고모가 올라갈게. 기다려. 제가 오니까 고모가 안타까웠는지 다음 날로 고모부와 함께 올라오셨어요. 그러고는 신랑을 당장 집으로 불렀어요.
일요일 아침 신랑은 퉁퉁 부은 얼굴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밤새 전화하고 싸우고 울고불고 했으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는 건가 자네?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제이 부모님 없다고 말이야. 왜 없어? 우리가 제이 부모랑 같아. 어디 감히 남의 집에 몰래 와서 밥도 먹고 잠을 자려고 해? 그게 말이나 되냐?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이 집이 마음에 든다고 자꾸 하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자네 엄마가 하라고 하면 나쁜 짓도 다 할 거야? 무슨 변명을 그렇게 해? 내가 이렇게 부른 건 파혼하라고 불렀어. 두 사람 결혼 못해. 왜냐고? 그건 자네가 더 잘 알겠지.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제희랑 자네는 끝이야. 알겠어? 그게 그렇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이 집 제희 재산이잖아요. 고모님이 이러실 권리 없습니다. 신랑은 무슨 생각인지 고모 말에 자꾸 반기를 들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듣고만 있던 고모부나 남편의 뒤통수를 갈긴 것이었어요. 제이 내 딸이야. 한 번도 조카로 본 적 없어. 권리? 회사에 가서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볼까? 남의 집에 쳐들어오긴 어딜 쳐들어와. 미친. 그제야 저도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이 남자는 정리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이죠. 머리로는 밀어냈지만 가슴으로는 신랑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맞고 나니 신랑도 알겠다며 파혼하자고 했어요. 맞고 나니 기분이 상한 얼굴이었죠. 솔직히 속이 시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살아있었대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파혼이 성사되었고요. 회사 동료한테서 들은 말인데요. 시모가 신랑 몰래 집까지 내놓고 갈 곳이 없다던 두 모자는 뿔뿔이 흩어졌대요. 신랑은 회사 근처 반지하에 집을 얻었고 시모는 시골로 내려가셨다는데 집이 어디인지 몰라도 해바라기나 연꽃 십자수액자라도 보내드리고 싶더라고요. 근처 노인정에 기증하고 돌아오는 날 마음에 평온이 오더라고요. 그 반짝거리는 조악한 십자수가 저는 거슬렸어요. 시모는 제 집에서 살 생각에 꿈에 부풀었지만 저를 무시하는 바람에 완벽하게 시궁창에 처박혔습니다. 시골 친척들도 시모를 싫어해 결국 아들 옆으로 왔다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회사에서 사귀고 나서 헤어지면 자꾸 그 소식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전 과감하게 회사를 이직할 생각을 했죠. 희소식은 그 3억짜리 빌라가 재건축 허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집값이 마구 오르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신랑이 저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려졌어요. 부장님이 왜 헤어졌냐고 하도 물어봐서 말해버렸어요. 어차피 저는 이직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 후 회사에서는 신랑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한마디로 미친 인간 취급이었죠. 하긴 남의 집에 그렇게 함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 후 신랑의 평판은 점점 나빠졌어요. 저는 더 좋은 회사에 이직했고 빌라를 팔았습니다. 시모와 신랑 일을 겪고 나서 결정한 일이었어요. 고모가 말하길 부모님이 살아있어도 이 시기에는 빌라를 팔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4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를 장만하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랑은 평판 때문에 다른 회사로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직에 실패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다 시모 때문이겠죠? 두 사람 반지하 원룸에서 우울하게 지내고 있을 생각을 하니 제가 못돼서 그런가요?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하늘을 보면 열을 안다고 아마 결혼했다면 시모 때문에 매일 눈물바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아파트는 신축이라 보안이 잘 되어 있어 입주민 아니면 못 들어가는 시스템으로요. 그래서 아무도 제 집에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답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까지 만나 연애도 하고 있어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필요는 없으니까요.
처음에 잘해준다고 계속 좋은 사람도 아니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하마터면 지뢰밭에 들어갈 뻔했지 뭡니까?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